이렇게. 이 크라, 뭐라 불리던 간에 중국이 저 지역을 지금 만들고, 그다음 중동 여기를 하는데, 아무리 중국이 용을 써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원유의 양입니다.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중국이 뭐 일대를 하고 뭘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중국은 원유를 수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미국에게 이길 수 없답니다. 왜냐?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이 왜 그러면은 미국이랑 싸우느냐? 일본은요, 미국하고 싸우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도 알았어요.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순간 자신네들은 죽는다는 거를, 전쟁에 진다는 걸 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왜? 코너에 몰렸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의 뭐라 그러지? 대본영이죠. 그 대본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싱크탱크, 수뇌부들 집단입니다. 회의에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결론은 뭐냐? 야마모토 고소로쿠인가? 시고로쿠. 그 사람, 제독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해군파들, 주로 이제 초슈파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벌 테니, 일본의 외교부는 3년 내에 쇼부를 발아야 했어요. 3년 내에. 왜? 어떻게든 내가 3년은 버틸 수 있다. 3년은. 3년 동안은 막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못 버티니까 3년 내에 외교적 쇼를 봐서 미국과 화해하라. 이게 결국 대안이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였다? 이소롭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애초부터 협상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이 그 당시에 유럽이 서로 전쟁을 하면, 원래 미국은 패권 국가 아니었다고. 패권 국가가 아니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의 패권 국가들이 지들끼리 싸우다 공멸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떠오르는 패권 국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참에 일본, 동쪽에 있는 열강 국가의 일본도 손을 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연합국이냐 적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패권 싸움이라고. 패권 싸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루즈벨트랑 윈스턴 처칠이랑 드골이랑 스탈린 서로 싸웠잖아요. 맨날. 연합국인데도 서로 싸웠다고. 그런 것처럼 패권 경쟁이었어요. 그리고 패권 경쟁이었고, 독일이 무너진 다음에 유럽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놓고 얄타 회담도 하고 포츠담 회담도 하고 이런 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제 국제 정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때부터 제가 떠들었잖아요. 3년 전부터 떠들었던 게 뭐예요? 중국은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지나간 얘기야. 더 이상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미 결론 끝났다. 이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 바뀐 국제 절차와 힘의 균형 속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외교라던가 자리매김을 하느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때인 거예요. 여기에.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거기에 신경 안 쓸 겁니다. 제가 100% 보장해요. 아마 걔네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한 개의 정당만큼은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개의 정당만큼은. 예, 전후 질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신세계 질서. 제가 신세계 질서 얘기하기가 또 미친놈들 나타나서 프리메스 일루미나티 개소리 떴는데, 그건 당신네들이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고,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이 세상의 흐름, 이 세계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잡아야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를 생각하지, 그런 말 같지 않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래, 니들 평생 그렇게 살아봐.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그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제 질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물 프로젝트를 그때 만든 것이고, 일본 제국이 멸망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도 같이 무너질 거라고 제가 이걸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 이미 얘기했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 대응. 아직도 이 프로젝트는 유효합니다. 아직도 유효해요. 자, 요렇게 중앙아시아와 북미, 그 다음에 인도 지역으로 우리가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억의 인구는 인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옮겨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13년 전 기준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중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리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안 했죠. 그러니까 좀 늦었어. 하지만 뭐 그거는 손해본 건 손해본 거로 치고 지금이라도 인도 쪽으로 신규 공장을 짓고 중국 쪽으로는 해외 법인을 지으면 안 된다예요. 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제가 여기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남미랑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벌써 제가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이때 당시에 벌써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식량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빠르죠. 예? 제가 굉장히 빨리 예측을 하고 손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었지. 예. 식량 안보. 지금 슬슬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데 식량 위기가 오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로서 식량 안보를 미리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법들도 물론 제 머릿속에 있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예. 어떤 분 쌀 60kg 세 가마니 샀네. 20kg짜리 세 가마니 산 거겠지. 이거 설마 60kg짜리를 들 수는 없으니까. 밀가루 국수 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본 것이고, 바로 태평양 루트로 남미의 식량, 미국의 셰일가스,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쪽에서도 나가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각종 부품들을 미국에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최종 조립이 되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 팔아버리면 돼. 좋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이 산업 구조를 이렇게만 만들어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교역 대상 1등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중국에다가 최종 조립 공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 대상 1등이라 그래서 맨날 중국하고 관계 끊으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거로 결정을 내리면 미국이 수출 교역 대상 1등 국가가 돼. 그러면 지금 좌파들이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할 때 찍소리 안 하겠지. 저 패턴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반미주의가 없어질려나? 네.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최종 조립 공장이 생기면 우리가 됩니다. 최종 조립 공장이 생기는 거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죠. 미국도 제조업을 어느 정도 부활시키길 원하니까 미국에게도 원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도 좋고 저쪽도 좋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의 좋은 분위기. 그래서 내가 반중 친미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친미적 정치 분위기 조성. 친미. 군사적으로는 한미 군사 동맹 강화.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반중. 이게 반중 친미야. 외교적으로 남북 상호 불가침. 여기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거든요. 근데 그 평화협정은 지금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의 평화협정이 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저희가 국회 원내 진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활동이 가능할 때 남북 상호 불가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을 짜야 돼요. 거기에 대한 청사진도 있어요. 북한 체제 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중 친밀한 약속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끝나면 제가 김정민 위원장 하면 되지 뭐. 방법은 다양하니까 어쨌든 북한 체제 유지시켜줄 수도 있어요. 유지시켜줄 수도 있어. 그럼 북한 하기 나름. 근데 일단 남의 거 신경 쓰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부터 민주당 정권을 없애야 됩니다. 반중 친미 정권이 생기지 않으면 지금 이 구상해서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장기적 프로젝트를 할 수 없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프로젝트가 사실은 여시제를 능가하지. 응? 여시제 여러 명이 있는 것보다 제가 혼자 만든 이 다물 프로젝트가 훨씬 나을걸?
고토수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부터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재건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 5G 세계 월드 스탠다드를 한국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까지 들어있는데 여치제는 그런 거 아니잖아. 여치제는 뭐예요? 프로젝트가 죽 써서 개주기. 죽 써서 중국 주기 아니에요. 어? 근데 제가 만드는 이 프로젝트는 만들어서 중국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갖겠다고 미국과 나누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 방식이 훨씬 좋아요. 현실적이고. 그리고 배팅을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지. 제게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 켜놨죠. 저기다가 지도에. 이게 뭔지 알아요? 1대1로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제가 2017년도인가 그때 탄핵 초기에 민주당 애들이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했던 이유. 왜? 유라시아에서 유일하게 중앙아시아 횡단 실크로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누가 미쳤다고 14년 동안 중앙아시아 후진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겠어요. 아마 그러한 사람은 다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저는 그때 가가지고 이 분야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같이 일하자고 했던 거지. 근데도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 저는 절대 중국과 빨갱이와 일하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다. 이게 내 그 대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건 변함없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 시키려면은 절대 친중파와 빨갱이 무리들이랑은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다물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도 그겁니다. 절대 중국과 북한 빨갱이 세력들과는 협력하지 않는다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실크로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고토수복, 역사회복운동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미국과 함께 했을 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절대 그쪽 애들하고는 말도 안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 어차피 문재인 정권이 있잖아요. 저거는 무너져요. 민주당이 언제까지 저거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이번 국회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들 이번 선거 이긴다고 해서 다음번도 이길 것 같아요? 나라를 개판 쳐놨는데 대통령 선거는 어떨 것 같아? 어차피 쟤도 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거든. 차라리 안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게 낫지 지금 당장 그러한 애들이라고 엮여가지고 풋돈 좀 만지겠다고 했다가는 오히려 진짜 내가 하려던 이 계획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거야. 니들 망해라 그러고. 니들 망하고 정권 바뀌면 그때 하겠다 해요. 그게 지금의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요렇게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산업시설을 인도로 옮기라고 한 거예요. 왜냐?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분쟁 지역 안쪽에 우리나라의 해외 법인 공장이 있게 되면은 수출이 막힙니다. 지금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죠?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연안 지역이 분쟁 지역화 되기 이전에 산업시설을 이렇게 인도로 옮기라는 겁니다. 인도로. 왜 옮기느냐? 인도로 옮겨 놓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마크 여기 떠 있죠? 여기 남중국해 갈등 지역.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바이로부터 원유를 갖고 이렇게 싱가포르를 통과해서 이렇게 한반도까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통과 안 하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여기서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원자재를 받아서 인도에서 가공을 해서 인도에다 팔아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태까지는 한국의 해외 법인 진출 방식이 어땠냐면은 최종 조립 공장을 인건비가 싼 지역에 짓고 수출은 선진국에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발상을 바꿔가지고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한 것이냐? 그러지 말고 최종 조립지와 소비 시장을 일체화 시켜버리자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갖고 와서 최종 조립을 하고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그 완제품을 현지에서 그대로 팔아버린다. 그게 운송 루트도 간단하다. 단 이렇게 그 최종 조립을 하는
그 공장에 지어지는 위치 선정은 미국과 공조한다예요. 즉 미국과 그 공조를 할 수 있는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들의 우리나라가 산업체를 짓고 들어가서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시켜주고 우리가 함께 파트너로 같이 간다예요. 우리의 적대적인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에 공장을 지어주고서 지금처럼 전전긍한 일을 만들지 않겠다예요. 왜냐? 중국은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던 시절에도 계속 중국은 미국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를 단순히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13억 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구마구 투자를 한다면 지금 코가 껴갖고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애매하게 샌드위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애초부터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에서 선정을 해서 그 나라의 해외 법인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서 팔므로써 우리가 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을 만들어내자는 게 제 전략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한미 동맹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예요. 단순한 군사적 그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동맹까지 같이 맺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미국이 도와줄 건 뭐다? 우리가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판로를 확장할 때 그 길만 열어주면 돼요. 길만. 왜? 어차피 미국은 이거 잘 못해. 제조업 같은 거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판매할 수 있는 그 유통망과 이 루트를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시장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은 확실히 챙겨주겠다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세계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수익은 뭐에 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절대로 혼자 독치가 안 한다. 그게 주한 미군 주둔비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수익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는 모든 올인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나라만 잘 지켜주면 된다. 물론 육군은 우리가 최강의 육군 군대를 만들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예, 동북삼성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 부대는 우리가 만들 거예요. 하지만 그 외 해군과 공군은 미국의 용력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용역비를 내는 거라고. 그게 유지비예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군사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공동체가 딱 되면은 미국은 그러니까 한반도, 오키나와 열도, 일본 그 외에 뭐 여유가 된다면 더 투자해줘도 우리가 돼요. 더 돈 줘도 된다고. 어차피 시장만 열린다면 잉여 수익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 받는 대로 주면 돼. 조건부로 그렇게 계약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국은 자신네들이 주둔한 주둔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왕 사는 물건 우리 거 사주게 돼 있어요. 이왕 사는 거. 왜? 그래야 자신네들의 주둔 비용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니까. 미국의 예산에서 쓰지 않는 거죠. 미국은 그 예산을 가지고 미국 애들 의료보험이 됐던 무슨 복지 쪽으로 돈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막대한 비용이 군사비로 빠지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상쇄시켜 주는 거라니까. 예.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 네. 그런 전체적인 그 청사진이 있습니다. 예. 누가 시진핑 만세라고 하네.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시진핑은 만세입니다. 왜냐? 시진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후진타오, 시진핑이 같은 홍위병 세대, 소위 얘기하는 중화민족주의자들, 저런 또라이들이 없었다면, 저런 국뽕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등소평이가 죽었을 때 쾌재를 불렀고 등소평이 1년만 더 살았어도 골치 아픈 인물이었거든. 그리고 장택민? 장택민도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도 머리 좋아요. 엘리트? 뭐 그 사람들이 뭐 장기매매에서부터 파리공탄만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정치인이란 역량으로 봤을 때는 꽤 뛰어난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면모를 보니까 하나같이 또라이네.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되는데 공산당에 싸바싸바 충성 경쟁을 해가지고 가장 내가 공산당을 사랑할 수 있어요라고 충성 경쟁을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위주로 뽑힌 게 아니라 사상 위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사상이 잘못되어 있으니 경제 정책이 망그러지게 돼 있지.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상이 공산주의니까 한국 경제를 사회주의화 만들어버리잖아.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후진타오를 딱 보면서 그랬죠. 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후진타오가 집권했을 때 중국 경제는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이제 중국 이긴다 했어요. 왜? 중국의 멍청한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다.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이다. 20년 뒤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의 지금 시기가 다, 이제 13년이 지났으니까. 네.